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어제 그 공사 중인 모델하우스에 많은 분들이 난입을 하셨고요. 나의 어떤 그 청약도 받아달라. 이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안정적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밀리터리 분야에서 좀 시끄럽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 육군 중장이고요. 국방정보본부는 미국의 NSA에 해당되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군 정보기관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주로 이제 영상 위상 기상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나 그러니까 첩보위성이나 또는 여러 전자정찰기 등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배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이 본부장께서 이제 6일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국감이니까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한창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의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기술적으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실언을 했는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창에서 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실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편들어 주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일보나 다른 보수 언론들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오해가 좀 있는데요. 일단 정우영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1일 날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 수는 없고요.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고,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앞뒤 다 자르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북한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해버리시는 바람에 이제 언론에서 여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 많은 전문가들도 그건 아닌데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기술은 벌써 70년대에 완성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동식 발사 차량을 벨라루스라는 이제 구소련, 대부분 다 구소련 기술이죠. 사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그렇고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도 그렇고 대부분 구소련제 기술인데, 이걸 거기 그대로 들여와서 자기들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하다못해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동식 발사를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장비 운용, 작전 운용의 어떤 핵심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활용하면서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하는 기술을 아직 완비 안 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우영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출신도 아니고 외교관, 직업 외교관 출신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왜 그런 오해를 했느냐? 이유가, 오해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안보실장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동식 발사대를 움직여서 바로 ICBM을 쏜 게 아니라 지지대 등을 사용해서 발사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차에서 바로 쏜 게 아니고 일단 미사일을 차에서 내려가지고 지상에 설치해 놓고 거기서 쐈다는 거죠. 이거는 관측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관측이 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한 이유가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바로 발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발사 차량에서 바로 쏘게 되면 이 차량 자체는 훼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켓에서 나오는 열이 이제 수천 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다음번에 쓰려면
한 30% 정도의 부품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실전도 아니고 단순히 테스트하는 상황에서 발사 차량을 그렇게 훼손시키면서 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마치 일회용 주사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주사기 같은 거라서,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로켓을 내려가지고 땅에 내려놓고 발사 차량을 이동시키고 이것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호영 안보실장은 보고를 받으면서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이 양반은 이제 그건 바로 이동 발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현무2 관련 이제 미사일 시리즈라든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스칸다르, 그 다음에 이제 화성, 이런 미사일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미사일이고, 북한은 그런 발사 차량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전에서 핵미사일을 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주저없이 쏘면 그만입니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을 했는가? 그 전에 참 저 이동식 그 발사 차량에 대해서 이제 나온 뉴스들이 좀 있는데요. 이건 이제 2018년 2월 달의 뉴스입니다. 그 미 군사 전문가가 북 구축 이동식 발사 차량 본격 생산 정황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구축은 이제 바퀴가 9개짜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 2018년 2018년 2월 8일에 진행된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을 통해 북이 구축 이동식 발사 차량을 본격 생산하기 시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미국의 닉 한센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개관연구원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2018년도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에는 이 이동식 발사 차량이 4대가 한꺼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4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전에는 그냥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 있잖아요. 주레라. 거기다가 로켓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열병식에서 보여주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일러에 로켓을 실어서 보여준다는 거는, 이 트레일러는 이 미사일을 이제 세울 수 있는, 기립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없고, 그다음에 이 미사일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미사일을 싣고 오랫동안 이동을 하지도 못합니다. 바퀴가 달랑 많아봐야 이제 대여섯 개인데, 이 트레일러가 추진력이라든지 어떤 그 이동 능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동식 발사 차량이라고 하는 이 바퀴 9개짜리 트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험한 지역도 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 설비,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을 관리할 수 있는 각종 그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발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벨라루스의 기술 제휴를 받아서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자체 기술로 자체화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문제지, 북한이 이제 이런 이동식 발사대를 갖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많이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고 계시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이 한 달 전에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 정호영 안보실장을 두둔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와대에 그 안보실장이 말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두둔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 6일 날 최초 나왔던 이 보도를 보면요, 무슨 그 세부적인 정황이 조금 더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11월 6일 날 12시 국방정보본부 북한 ICBM 이동식 발사 능력 갖추지 못해라는 짧은 제목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보시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비공개 국정감사 도중에 밖으로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본부장이 북한이 ICBM의 이동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전문은 이렇습니다. 이 의원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갖췄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김 정보본부장이 아닌 걸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그 언론에 나온 내용과 다른 발언인데 이제 김 정보본부장은 그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기존에 한 달 전에 보도, 그러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바로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뭐 잘못된 보도다라는 식으로 이제 김 정보본부장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이동을 해도 거치대에 옮기고 트레일러 분리하는 과거 방식보다는 발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탐지, 식별, 요격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트레일러에 실어서 다니다가 발사대에 거치대에 옮겨놓고 쐈다고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바로 발사할 수 있는데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미사일을 옮겨서 이걸 다시 거치대로 내려놓고 쏘는 식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트레일러나 이동식 발사 차량이나 어차피 거치대에 내려놓고 거치대에 내려놓고 쏘는 거는 똑같지 않냐라고 이제 정의용 실장이 오해를 했고, 트레일러에서 내려놓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트레일러에서 바로 쏠 수가 없으니까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내려놓고 쏘는 거는 이제 돈 때문이다. 왜냐면 이동식 발사 차량은 귀하고 아까운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제대로 못한 안보실장 때문에 이제 말들이 다 꼬이고 있는 거죠 지금. 하지만 국방정보본부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뭐냐면 정찰 위성 5개를 갖추면 2시간 주기로 돌기 때문에 훨씬 탐지 식별 능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국방정보본부장이 여기서 합니다. 이게 뭐냐? 저희가 지금 정찰 위성이 2개인가 3개인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정찰 위성을 2개 또는 한 3개 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보통 정찰 위성이 5개가 상시 작전하는 시스템이 되면 1개 정도는 예비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6개가 돌게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정찰 위성을 아리랑 시리즈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술 자산까지 도움을 받게 되면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지소미아 관련해서 일본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정찰 위성이 3개밖에 없으니 이걸 5개로 갖추려면 이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니까 예산 지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장은 우리가 3개밖에 없으니 일본과의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연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냈던 건데, 본인이 말한 기자들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냥 본인이 이해한 것 중에 필요한 얘기만 해버리신 거죠. 이러니까 이제 와전돼 버렸고, 국방정보본부장은 11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얘기한 거 외에는 언론에 별다른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트집 잡아서 이제 기존의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정의용 실장 편들어 주려고 군인들이 이제 대거 편들어 주려고 나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건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방정보본부의 입장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 어떤 보좌진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보좌진들의 전문성이나 결단력에 대한 문제는 사실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빨리 사실은 사람들을 좀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국 수석 관련한 어떤 사안에서도 청와대 보좌진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2019년 10월 16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이거는 사실 지금 저희가 방송이 중단되어 있는 거장판에서도 그 남은 녹음 부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기사를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당 내부에 그 청와대 참모들 조국 민심을 못 읽었다라는 어떤 기사인데, 제목의 기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민심이 극명하게 갈라졌던 이달 초, 그러니까 10월 초를 말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에서 민심 악화를 체감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 두 사람에게 조국 전국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빨리 사임을 시키든지 뭐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월 달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11월 달까지 기다리자는 거죠. 그리고 답답해진 의원들은 노 실장을 바라보며 실장님이라도 또 대통령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노 실장은 언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여당 의원은 15일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조 전 장관의 거취 문제를 결심하고 있었지만 정작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그런 기류를 전혀 읽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이번 조국 사태에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바로 이제 정확한 어떤 민심 전달을 못했다는 거죠. 청와대 2인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서 강 수석, 그다음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세 사람은 그 올해 1월에 2019년 1월에 나란히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조국 씨가 이제 꽂아준 것 같이 보입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노 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정확한 여론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가 의문이라면서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기를 들고 청와대 바깥 인사들에게 조 전 장관의 의혹의 실체가 뭐냐, 조 전 장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겠느냐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 얘기인데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대통령이 조국 문제가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는 식으로 대통령이 여기저기 묻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참담한 일이거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보고를 드려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대통령이 여기저기 묻고 다니게 만들었다는 게 지금 청와대 참모들의 실상입니다. 하다못해 그냥 골방에서 방송하는 거장판만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한테 완전히 속았다라는 거를 이제 가장 대비되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다음 달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는 만큼 이제 딱 반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청와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 국회에서 지금 뭐 다수가 되고 안 되고 이건 둘째 문제고,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히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금태섭 씨를 데려다 쓰든 아니면은 저기 뭐 좀 더 보수 쪽에서 좀 빠릿빠릿한 인물들로 데려다 쓰든 간에 이 대통령 눈치만 보고 말을 안 하고 하는 이런 쩌리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영민 씨도 그렇고 사실 강기정 씨도 그렇고 어떤 그 개인의 어떤 행동,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만 따지고 보면 다 공천 탈락해도 할 말 없는 분들이거든요. 김광현 씨도 사실 공천 탈락자죠. 지금 청와대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지망자 또는 공천 탈락자일 뿐입니다. 이런 무능력한 인간들로 청와대를 채워놓고 대통령을 보좌해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실 분개해야 될 일입니다. 아직 청와대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라는 게 이제 기사의 마지막 줄입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예전하다는 거죠. 뭐 자기들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요.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좀처럼 사람을 바꾸지 않는 성향이고 조 전 장관 사태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참모진 개편은 오히려 힘이 빠지고 더 수세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 야당으로 하여금 이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고요. 만약 청와대 개편을 하더라도 연말 정기국회가 끝난 뒤 내각 개편 여부와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진들은 올해 연말에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이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이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두 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 공수처 법안하고 이제 선거법 개정 법안인데 저희가 이제 6월 달쯤인가 그 한남 패스트 트랙 논란이 심할 때 그때 거장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는 사활을 걸고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자기가 봐도 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년 총선에서 제가 저번에 그럼 6월달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나 취업률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고 뭔가 내년 총선에 우리가 이거의 성과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 소위 말해서 공수처,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 이 세 개가 있었는데 선거법 개정은 그 당시 기준으로도 자기들이 이걸 했을 경우에 지역구가 한 30개 정도 날아가기 때문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근데 사실 지금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대로 개정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과연 그 정당 지지 투표를 몇 개나 받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사리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6월 달보다 지금이 사실은 그 선거법 개정의 어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다. 내부적으로는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은 어떻게든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선거법 먼저 통과시켜라.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심상정 의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니까 최대한 주장을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뭐라도 줄 거니까. 뭐 장관제를 하나 주든 아니면 관련 지역구를 하나 이게 지역구에 후보 단일화를 해주든 간에 자꾸 땡깡을 부려야 뭔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안 될 거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애진작부터 예상을 했던 거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 같은 부분은 지금 경찰이 워낙 난장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경찰한테 수사권을 줄 수 없다. 이게 수사권 조정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럼 남은 가는 공수처인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중단되어 있는 거장판 다음번 녹음에 아마 들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 때쯤에 공수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백혜련 안이라고 되어 있는 공수처안은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에서 이 안은 어떻게든 결과적으로 막겠다고 하고 있고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공수처 그게 이 백혜련 안인데 이거는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된다 하더라도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헌법에서 기소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권은희 안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기소위원회가 중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 주는 권은희 안을 이제 민주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유한국당은 이제 권은희 안도 그냥 드랍시키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죠. 그래서 공수처 안 같은 경우에도 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단체로 표결을 했을 경우에 과반을 넘긴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조국이 그렇게 밀어붙였다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론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안이 이제 부결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왜 공수처는 곧 국민을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꼭 해야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공수처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이거밖에 없거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아마 연말 정기국회 마지막에서 이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할 겁니다. 근데 통과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처절하게 깨지기 위한, 그러니까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그 의결처럼 처절하게 깨지기 위해서 쇼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야당인 자한당이 국민들이 열망하는 공수처를 야당이 어거지로 부결시켜 버렸다라는 모양새가 갖춰지게 되고, 이렇게 돼야 3개월 뒤에 있는 총선에서 보십시오, 야당이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보통 언론인들이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뭐 하겠다, 또는 뭐 뭘 어쩌겠다, 뭐 불구대천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냥 믿지 마세요. 그렇게 그거는 그걸 이렇게 그 꼭 이뤄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두 쪽 나는 표현을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주목을 받을 거고, 아 쟤들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싸우다가 깨지는구나, 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개국본이나 여의도 쪽에 나서 집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달 전부터 공수처를 지키자, 조국수호에서 갑자기 공수처로 바뀌었죠. 이게 철저하게 그 내년 총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민주당 하부 조직, 이들이 이제 여기 개입돼 있다고 보는 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구호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마치 공수처가 전부인 양. 그래서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부결되면 이 국민의 열망을 담은 공수처를 자한당이 부결시켰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분위기로 이제 선거 치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김어준 씨나 김용민 씨나 이동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주당 핵심 그 총선 작전 라인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분들은 조국 사태를 무마시키고 공수처를 부각시켜서 그나마 망해가는 민주당 총선 전략에 산소를 불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이게 제 분석이고요, 뭐 뇌피셜이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처는 좀 덜 받으실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 지키자고 뭐 서초동 길바닥에 너무 나가지 마십시오. 날씨도 추운데 그런 거는 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아침에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말이 길어지네요 이게. 간단하게 한 28분 정도 제가 이제 또 테스트 파일을 녹음을 했습니다. 거장판이 언제 휴방에서 재개될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갈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이제 분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용 그 진행자님하고 같이 할 때처럼 유머 코드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틱택으로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지금 혼자 하게 되면.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일단 뭐 그쪽은 이제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아무튼 아침에 출근 잘하시고요. 저도 조만간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기 가서 강의하는 거 말고 좀 어디 제대로 앉아서 월급 받으면서 분석을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스미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